점심때 폴리뉴스에서 자담을 했습니다. 폴리뉴스는 야권 지지 성향을 가진 매체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여태까지 이 보수적 입장에서 토론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왔는데요. 오늘 끝나고 점심을 모처럼 제가 동석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앉아서 그걸 같이 연합해서 밥을 먹네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자, 더민주당이요. 지금 겉으로 외견상으로 보면 집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를 강성들의 대결로 만들어가면서 이종걸 비주류를 대변해서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했지만 그분의 속성 또한 추미애나 김상곤 이 두 사람에 비해서 더 강경하면 강경했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에 더민주당의 선거에서 누가 되더라도 결국 강경, 친노, 친문 성향의 정치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 당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총선 때 김종인 대표를 내세워서 국민들의 시각을 더민주가 합리적으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한석이지만 일당이 되었던 그 부분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팔을 전당대회에서 뒤집어 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 대표는 내가 고소하면 추미애 당대표 못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는 퇴임을 앞두고 기자들과 점심을 하면서요. 노무현 탄핵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추미애 같은 사람이 내가 탄핵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탄핵이 끝나고 민주당에 갔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에 나왔는데 당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 당대표고 뭐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당시 열린우리당과 갈라진 작은 새천년민주당의 17대 총선 그 2004년 4월에 있었죠. 직전에 비례대표로 들어갔죠. 자, 그 당시에 그 당의 당권을 놓고 내부 대립이 조그마한 정당에서 벌어지는 바람에 엉망인 상태에서 들어가서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당시 이 새천년민주당의 이 탄핵 참가는 3월 10일 전으로 이루어졌고요. 총선은 4월 12일인가에 있었죠. 한 달 전에 이미 탄핵이 벌어졌고 탄핵을 할 때는 김종인 대표가 당에 공식적으로 있기 전인 것은 숫자상으로는 확실합니다. 자,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최근 추 의원이 김 대표를 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고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 참패한 원인을 김 대표에게 돌린 것에 대해 작심하고 한 말이다 이랬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본인은 탄핵에 반대하고 그래서 조순영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났다. 근데 김종인 등이 주장을 해서 탄핵이 되었다 이랬는데 추미애 의원은 결국 탄핵에 찬성하는 표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당하지 않고 솔직히 추미애 의원은 그때 새천년민주당에 남아서 표결에도 참여를 했으면 찬성을 한 거지요. 뭐 남이 어떻고 저떻고를 이야기합니까? 그때 김종인은 그 당에서 영입 인사에 불과했지 그 당에 실질적인 책임도 없었고요. 추미애 의원은 그 당의 당권을 다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추미애 의원이 자신의 정치 행보를 갖다가 반성한다고 뭡니까? 3배 일보입니까? 3배 일보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친노한테 붙어서 당대표가 유력한 입장이 되니까 당시에 본인의 색깔은 본인은 반대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찬성해서 됐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거부를 가지고 있는 DK나 PK 지역의 친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까? 그런다고 본인의 과거가 없어집니까? 지금 당시 그때 이 TK, PK 지역의 친노들은 탄핵에 참가한 영남 출신의 추미애에 대해서 자신들은 죽도록
이 당시 민주당에서 한마디로 약세 지역인 영남에서 민주당을 지켜오는 역할을 했고,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도 영남에서 이 약한 세에 고생을 하면서 지켜왔는데, 추미애는 그때 탄핵하는 쪽에 서 있었으면서 영남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런 부분을 아마 김종인 이 대표에게 돌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추미애 의원은 정봉주 의원이랑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분위기가 충분히 탄핵이 가능한 법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말했다. 그리고 자기는 조순영 대표를 63빌딩에 모셔다 놓고 3시간 동안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폭로성 발언에 대해 김 대표가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정면 공격을 한 것은요, 실제로 이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그나마 당의 정강 정책이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김종인 대표가 해놓은 일들이 다 청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대대적으로 이 추미애 의원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의원은 김 대표께서 걱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확전을 경계했는데요. 뭐 그래봤자, 특별히 싸워봤자 자기가 이익이 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는 문 전 대표가 자신을 영입할 때 비례대표 2번을 제안했다라는 사실도 기자들 앞에 깠습니다. 총선 이 호남 패배의 원인을 김종인 대표가 스스로 2번을 하려 해서, 그래서 이 친노들이 김종인 대표의 이 운동권 배제, 비례대표 운동권 배제 시도와 이 2번을 갖다 14번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죠. 그러다가 본인이 버텨서 2번이 되었는데 14번 갔으면 국회의원을 못할 뻔했죠. 친노들은 참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번까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셀프, 스스로 자기가 2번을 갖다가 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고 선거에 대한 책임까지 지도록 해서 김종인 대표가 선거 이전보다 의석 숫자가 적어지면 그만두겠다 했는데 2번 정도 하는 게 문제입니까? 참 뻔뻔한 사람이라 보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2번을 시켜주겠다고 데려갔다라는 이야기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저는 더민주당이 문재인당으로 지금 변신하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민주당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지금 16개를 했는데 그 중에 친문이 13곳에 달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더 나아가서 시도당 위원장까지 싹쓸이로 친노당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위기는 저는 문재인과 친노, 친문 자신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이 뭐 특정 계파가 싹쓸이를 하든지 주도하든지 그 어떤 당에 끌고 가는, 한마디로 이 동력에서 한 개의 색깔로 간다, 다양성과 확장성이 결여됐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갖고도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단일 색깔을 띠면서 점점 과거 80년대 운동권식의 한마디로 친북 친중, 또 이념적 교조주의, 또 친노동자주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때가 21세기인데 과거 20세기의 운동권식, 한마디로 좌파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당에 점점 더 강해지는 꼴로 가면 더민주가 지금은 따놓은 당상처럼 대선이 보이겠지만은 국민들이 과연 안보 문제, 사드 MD부터 시작을 해서 전시작전권 이양, 주한미군 지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친노 친문이 가져가는 이념적 교조주의나 친북 친중 경향, 그리고 매사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운동권식 이념으로 재단하는 그런 형태들을 과연 용인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요,
지금 김종인 대표는 아마 친노 친문의 더민주하고는 거리를 두고 뭐 최근에 손학규를 만나서 뭐 몇 시간 이야기를 했다라는 비공개 정보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보는 강화하면서 경제는 민주화하자는 그런 형태의 견을 전제로 한 제3 세력을 규합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견은 실제로 견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미끼용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3의 세력이 지지율 한 10%에 근접한 대선 후보만 확보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번 대선은 다자구도에서 치러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대선에서 정확하게 서로 간에 연대를 해서 권력을 나누어 가진 것은 DJP 연대에서 가능했지만 그것도 2년 조금 지나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배분해서 나눈다는 부분은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걸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도 알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중도 세력의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즉 중도 세력을 지향하는 사람을 다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면서 국민의당의 한마디로 이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겠다. 박지원 원내대표나 김영환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가장 장애는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한마디로 철없는 안철수 전 대표라고 봅니다. 자, 김종인 대표 등이 경제를 민주화하고 안보를 강화한다라는 가치에 지금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박지원 안철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야권에서 본인이 가장 먼저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가 나자마자 7월 10일 국민투표 연기해야 된다고 일찍 주장을 했고 7월 12일에는 당론이 그렇게 정해지도록 당의 회의에서 강성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안철수 대표의 그런 흐름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좋다거니 받아서 한마디로 지금 사드 반대를 주도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국민의당이 과연 안보 문제에서 개성공단이나 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사드 문제 등에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국민의당이 과연 중도 세력의 플랫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좌파 세력의 플랫폼이죠. 좌파 세력이 전부 모여들 수 있는 온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숙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지. 말은 사드 반대, 뭐 개성공단 폐쇄 반대, 그 다음에 북한하고 교류협력 협배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당이 한마디로 전체 중도 세력, 친박과 친문을 뺀 나머지 세력을 모으는 중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김종인 씨 한 입에 두 말 자라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씨가 부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안보 강화라는 가치를 바꾸지 말고 그 가치로 야권을 바꿔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더민주당 과연 문재인 1세계 완벽한 상황체제를 갖춘 한마디로 후보 추대 수준, 뭐 경쟁해봤자 형식적인 그런 당을 만든다고 그 당에서 자기가 다 김종인 등 말 안 듣는 사람 다 쫓아내고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춘다고 과연 대선이 눈앞에 이렇게 따놓은 당상처럼 다가올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바뀌는 부분은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경제 문제에서 현실을 인정하면서 합리적으로 개혁하겠다. 이렇게 되면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한 채 사드와 전시작전권 MD, 주한미군 지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등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일이 잘못되면 물러나겠다. 100% 통과될 겁니다. 통과되고 나면 야당은 질이 멸렬해져 버릴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야에 다 한마디로 블랙홀들이 있어서 대선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야권이 유리한 어떤 국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차려주는 밥상도 차버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친노 세력이기 때문에 점점점 자신들만의 칼라로 강해지는 것이 이념적 교조화, 단일 색깔로 강성 경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태형적이고 한마디로 수구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야당이 대선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석수 감찰관실에서 이 우병우 수석을 수사 의뢰한 것 이외에 2명의 청와대 감찰 대상인 이 대통령 측근을 한 명은 고발을 했고 한 명은 수사 중이다라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고, 우병우 씨 2건, 그러니까 정관과 아들 이 운전병, 경찰 운전병 문제 2건으로 이 2건이, 한 사람 2건이 수사 의뢰됐고, 고발된 사람은 지금 박근영 대통령의 여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명이 아니라 2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신문에는 이 감찰관이 우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이외에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게시해서 고발까지 완료했고 사람은 2명이다라는 정정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들면서 지금 보도가 박근영 씨가 지금 고발당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알려졌고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가 사건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박근영 씨가 수사 의뢰가 된 것은 좀 시간이 지난 일인데요. 이제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박근영 씨는 지난 2011년, 그러니까 5년 전에도 유경재단 주차장 임대권 때문에 7천만 원을 가로챘다 해서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500만 원의 이 벌금을 물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박근영 씨는요, 7월 달에, 지난달에 이미 사기 혐의로 고발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도가 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참 이 부분도 문제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특별감찰관이 우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 18일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은 이제 2번째라는 겁니다. 자, 이 2명이 다다라고 이야기되었는데요. 자, 청와대가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아침에 일부 3명으로 알려진 부분은 잘못이다라고 정정하면서 사실상 수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박근영 씨의 혐의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서 하는 걸로 봐서 이쪽이 주로 이 토지 건설 비리를 수사하는 부서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영향력을 가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 부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7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이거 조사해봤자 봐야 아는 거지, 실제로 박근영 씨가 혐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감찰실에서 고발을 한 정도면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대통령의 동생을 고발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혐의가 없는데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무고죄로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원래 대통령 가까운 친인척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감찰하는 부분은 특별감찰실의 고유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게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한 줄도 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의아스럽고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석수 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저토록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어쨌거나 특별감찰관실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생을 고발을 해서 불쾌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바라본다면 애초에 감찰관실은 후생용으로 만드는 겁니까? 사실은 만들어 놓고 아무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 겁니까?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기분이 되게 나빴다. 그렇지만 보도는 하지 말고 좀 듣고 있으라.
지금 우병우 문제고 뭐고 안 좋은 일도 많은데 일까지 나면 좋지 않다. 그런데 우병우까지 다시 수사 의뢰를 하니까 이건 진짜 해보자는 거냐, 좀 틀어라. 이렇게 되지 않았기를 빕니다. 자, 매사를 투명하게 해야죠. 감찰관실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분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대통령 동생이나 최고 실세 민정수석을 이렇게 고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걸로 봐서 저분은 정직한 사람인 것은 맞다. 솔직히 말하면 안 해야지요. 뺀질이 같으면 안 하는 게 최상입니다. 특별감찰관실은 만들기는 했지만 하는 척만 할 뿐이지 아무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애초에 주어진 운명이었는데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팔자가 사나워진 것이 이석수 감찰관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전 고문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할 때다 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이 지난 대선 때 손학규 후보가 내건 경선 때의 캐치프레이즈고 또 본인이 분당에서 당선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도 손 대표가 좀 바꾸기 바랍니다. 돈도 없는데요. 백수들이 저녁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 아버지도 일찍 퇴직하거나 쫓겨나고 아들도 청년 실업으로 취직 못하고 그 다음에 집에 어른도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낮에는 집을 떠나서 파고다 공원에 가는 그런 집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있는 삶이 있는 분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죠. 돈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저녁이 있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집안에 말다툼이나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있는 삶이라고 해야 되고요. 일자리가 있으면 저녁이 없어도 행복해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철진한 이야기입니다.